역대 FMC 어느 때보다도 참 언급도 잘 안 되고 관심도 못 받지만 내일 모레 아침에 이제 확인합니다. 네. 그러고 그다음 바로 저녁에 20이 돼 있고 하니까 네. 두 분을 안 모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벤트 주간이죠. 이벤트 주간이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금리가 최근 한 달만 따졌을 때 이렇게까지 금리 안 움직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사실 일중 변동성만 따져놓고 보면 네. 아직도 높아요. 일중 변동성은 네. 그 사실 지난주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했다라는 소식 나왔을 때 또 미국 10년 금리 하루에 뭐 10몇 bp씩 또 빠졌다가 그랬다가 이제 또 JP모건이 구세주 나섰다는 소식에 어제 뭐 15bp 또 올랐다가 여전히 일중 변동성은 큰데 박스를 크게 치고 나면은 올해 작년 4분기부터 해가지고 미국 10년 금리가 일시적으로 3월 초에 4%까지도 한번 찍긴 했지만 그건 되게 일시적인 상황이었고요. 예. 바닥에는 3.3%에서 상단은 한 3.8% 정도 해가지고 하루에도 10bp씩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 한 분기 이상의 전체적인 레인지를 치면 그 상단을 다 쳐서 4%를 줘도 한 60bp 이내에서 움직였다 정도를 봐야 되고요. 한 메인 레인지는 지금 한 50bp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하루에 10bp 움직이는데 한 분기를 뭐 한 50bp 안에서 움직였다는 거. 그리고 그 레인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3.3에서 한 3.8 사이 정도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점점 이제 좀 갇혀가는 형국인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중의 반응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재료들에 대한 강도나 영향력은 커요. 매크로 변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연준이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라고 보고도 있지만 뭐 금융 불안에 의해서 안전선으로 무리하게 달려가기도 그렇다고 또 이게 사실상 뭐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커버해져서 안심하고 예. 물가에만 대응하겠다고 위쪽으로 못 가고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으로 추세를 만들지 못하니까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재료들이 좀 나오면 이산인가 보다 하고 좀 몰려가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게 해소되고 나면 여기가 아니었나 보네라고 가는 그러니까 하루의 움직임은 10bp씩 가볍게 움직이는데 한 분기 이상의 추세를 만들어야 될 흐름에서는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아주 이상한 골디락스 국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지표들이 작년에 실망으로 많이 빠졌던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위험 자산들은 어설프게 금리 절대 레벨은 좀 떨어졌고 경기 자체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침체로 빠질 정도의 상황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를 조금 줄여가면서 위험 자산들은 또 위험 자산 나름대로의 탐색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 지표들이 올해 이게 아주 좋은 장은 아닌데 그래 이거 골디락스라고 하면 보통 좋을 때를 쓰잖아요. 이게 골디락스인데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이게 미지근한 물에 누구는 뜨끈뜨끈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애매한데라는 그런 골디락스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1차 경고 우리 윤 의원님. 왜요? 지금 오늘 혼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문홍철 파트장한테 이렇게 네네. 살짝 상기시켜주면은 오늘 방송 분량 여기서 몫을 하시려면은 긴장하셔야 돼. 정신 차리고 있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컨디션이 좋아요 지금 너무 지금 오늘 컨디션 굉장히 컨디션도 좋으세요. 좋고 지금 네네네. 폼이 올라와가지고 멀티골도 기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아참 말 한마디 못하고 가실 수가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사파로서 네. 사파로서 상대적으로 작고 굵게 가겠습니다. 자꾸 볼게요. 짧고 굵게. 거기다가 우리 또 인포메이션 라이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또 승희 씨 화면에 비치는 그거 보는 낙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팬들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 이내 알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윤 의원께서 설명하신 이 좀 갇혀든 이 장이 이번 그러면 연준과 22 이 이벤트로 인해서 뭔가 방향성을 잡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계속 재미없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 주식도 한번 볼까요? 주식도 빅스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변동성이 낮은 거냐? 그런데 옵션 거래량의 거의 절반 가량이 제로 DT, 그거 만기 하루도 안 되는 거. 관련된 이제 베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루만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거는 변동성을 크게 봐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작게 봐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변동성이 장중 변동성으로 거쳐버리네. 즉
장중 네.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건 주식만 그런 게 아니고 채권도 지금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 저희 리서치 센터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번 주 FOMC 뭐 25bp 올리고 그 다음에 뭐 하반기 인하로 컨센서스 나와 있는 거지?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채권을 담당하시지 않으시지만 네. 뭐 그렇게 저한테 확인했던데 물론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거가 좀 세뇌가 되신 것 같아요.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서로 반대되는 포지션이 싸우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하나의 포지션은 채권 시장에 좀 중장기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과 성장은 낮을 것이므로 나는 10년 지금 금리 싸니까 사겠다. 반면 헤지 펀드들 단기로 거래하잖아요. 예. 단기물을 거래한다는 게 아니라 시계가 투자 시계가 짧지 않습니까? 끌어가는 이분들은 선수들은 현재 채권에 대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숏을 때리고 있습니다. 어허. 금리 상승 쪽에 베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결정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헤지펀드죠. 얘네들은 그래서 장중 변동성을 되게 크게 만듭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도 금리가 하루에 뭐 15bp가 올랐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제 많이 올랐죠. 어제 많이 올랐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얘네들이 베팅을 뭐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해서 뭐 했다가 풀었다가 하니까 변동성이 되게 커지는 거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장중 변동성은 절대 작지 않다.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마치 변동성이 작다고 느끼면 아닌 거고 오히려 변동성을 크게 보기 때문에 더 옵션 거래와 장중 변동성을 더 크게 늘리는 즉 뭐 빅스가 작다고 해서 혹은 뭐 종가가 갇혀 있다고 해서 변동성이 작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람들은 상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무엇이냐 JP 모건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했다고. 네. 그러고 나서 크게 이렇게 우리가 뉴스에서 바로 접할 수 있었던 거는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뭐 이걸로 대충 은행권 쪽의 위기는 얼추 끝났다. 그리고 이쪽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아주 건전하다, 단단하다. 그런데 네. 다른 하우스도 아니고 그 JP 모건의 반 미셸 그 양반이 CIO죠. 네, 뭐 그럴 겁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또 거의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보니까 그 다이먼하고 다른 결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연방예보보험공사나 그 뭐 주택대부은행인가 네. 거기서 돈 빌려주는 거 이거 대충 만기쯤 오면은 여러 군데 다칠 것 같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아니 같은 JP 모건에 누구는 CEO, 누구는 CIO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생겨먹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했더만 황룡길이는 전쟁 날 것 같아 했고 김성일이는 뭔 소리야 이래 된 분인데 헷갈려요 지금. 네. 왜 되는 겁니까? 메신저와 메시지의 차이겠죠. 메신저와 메시지의 차이. 메시지의 차이. 네. JP 모건이 인수했는데 네. 회장한테 가가지고 은행 이제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아니요, 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은 CEO가 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시청자분 포함해서 특정 말을 받아들일 때 그 네. 사람의 메시지보다는 메신저 어떤 입장에 그 사람이 있느냐를 반드시 생각하고 그거를 한번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와 메시저. 반드시 걸러들어야 됩니다. 지금 예. 연합 인포맥스 그 기자 취재팀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메시지 해석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오. 그래서 저는 네. 제이미 다이먼의 얘기는 가려들어라. 가려들어라. CIO가 자기 돈을 직접 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두 사람 그렇게 얘기했다 치고 우리 두 분의 미국 은행권의 위기 뭐 좌우지간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해서 네. 크레딧 스위스 사실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저 같은 올드 제너레이션한테 크레딧 스위스는 거의 리만급이에요. 맞아요. 유럽에 있어서 크레딧 스위스는 도이치뱅크, 크레딧 스위스 이거는 좀 뭐랄까 위상이 있죠. 위상이 있고 그 좀 뭐가 있거든. 근데 이게 그냥 며칠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요. 인수돼 버렸어요. 이게 근데 또 순식간에 또 시장에서 언급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은행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크레딧 스위스는 사실 작년에 아케고르 때부터 이제 네. 신뢰성 문제가 좀 생겨서 그리고 그 전부터 좀 장사를 못한다라는 이미지가 좀 쌓이긴 했었어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위축됐죠. 근데 건전성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아주 심각하게 디폴트가 발생한다든지 뭐 손실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비율은 생각보다 좀 적어요. 아케고르가 좀 치명적이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예금이 계속 인출되면서 그걸 막지 못한 상황에서 UBS라고 하는 또
견실한 IB 쪽에 인수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습이 좀 빨리 된 케이스가 돼버렸고 그래서 또 당분간에는 그 상호도 그대로 좀 유지해서 쓰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상황에서 그 존재 가치가 아예 뭐 사라진 쪽은 아닌데 미국 쪽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JP모건에서 회장이 자기네가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했으니까 긍정적인 발언을 했지만 또 반대쪽에 있는 IB 케이스에서 골드만삭스는 정식 의견으로 아직까지 금융계 불안들이 끝나지 않았다. 특히나 중소은행들에 관련돼서. 골드만삭스는요? 거기에 제일 핵심 포인트는 금리에 대한 절대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페드가 이번 주에도 인상은 하겠지만 그리고 또 추가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시그널. 오늘 뭐 호주가 RBA 이슈도 있긴 했지만 오늘 3.6% 동결이라고 봤는데 오늘 3.85로 올려버렸어요. 아, 이 또 25표 올렸어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 우리랑 함께 이제 통화 정책에 이제 좀 스탑을 먼저 하는 동결 쪽에 무게를 실는 나라였는데 호주는 우리랑 또 조금 사정이 달랐던 게 걔네가 분기 단위로 물가 발표를 하는데 1분기 물가가 전년 대비로 7%대로 아직까지 물가에 대한 압력이 좀 많이 높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액션이 나왔는데 미국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5월에 올렸다고 한들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시그널링을 아예 닫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최근에 동결을 했던 나라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그렇지만 사후에 또 올릴 수 있는 거에 대한 시그널링을 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적인 금리에 대한 레벨, 그러니까 시장금리, 채권금리들, 장기금리들 좀 빠졌지만 예대금리들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스트레스들이 꽤 높게 남아있는 상태고 미국의 지방은행을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조금 중소은행들 중심으로 예금 대출 잔액들 2주 딜레이 되는데 보면 아직도 돈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은행들 쪽의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메이저 뱅커들은 예금 금리가 여전히 0%대거든요. 네. 걔네들은 FLR이라는 보완적 자본 규정 때문에 자본 대비 자산 그러니까 초과 지준이라든지 잉여 유동성들이 JP모건이든 그러니까 JP모건이라는 데는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할 수 있는 잉여 유동성도 있고 여유들이 있는데 중소형 은행들은 예금 금리가 지금 얼마냐? 평균이 한 3%대 중반 이상, 뭐 4%대를 가고 있어요. 예. 예금이 계속 나가니까 그걸 붙잡아서라도 돈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스트레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저보다 이제 문흥총 연구원이 조금 더 연결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요?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미국 전체 상업용 부동산의 대략 그 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0%를 미국 중소은행들이. 미국 중소은행들 자기네 보유 자산의 28% 정도, 30%에 가까운 그 규모가 한 2조 달러가 넘거든요. 그걸 중소은행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 시장은 약간 그 재고 조정도 하고 안정화되는 시그널들이 나온다라고 주택하고 상업용은 또 다르잖아요. 좀 안정성 얘기하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재고 조정도 안 끝났고 우리나라의 뭐 대형 연기금의 그 대표께서 얼마 전에 맨하탄의 빌딩을 확인하러 몸소 가셨다는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공실률이 지금 두 자릿대 뭐 20%씩만 올라온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국 중소은행들의 또 아킬레스건을 하나 남아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절대 스트레스가 있고 거기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이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미국의 일부 아까 뭐 JP모건 CIO라든지 골드만삭스의 그런 불안 포인트가 5월 FOMC 이후에 페드가 이 도비시한 톤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 한 3분기까지는 시장의 발목을 잡을 악재 요인으로 좀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정파다운 답변이고. 네네네. 은행 위기의 본질을 뭘로 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혹시 이번 은행 위기의 본질, 원인? 뭐라고 혹시 주변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다양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저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빨리 인출할 수 있었던 어떤 시스템의 시스템. 변화라고 저는 인터넷 생각했지만 뱅킹? 또 전문가분들 생각은 뭐 다른 경우가 뱅크런이다. 있더라고요. 네. 소장님은? 일단 네. 네. 금리가 너무 올랐다. 많이 급하게 올랐죠. 평가선. 그러면 어딘가 좀 탈이 나게 돼 있는데 그냥 그게 미국 그쪽에 은행이었던 거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약한 고리. 약한 고리. 얘기인데 쇠사슬이 있다고 했을 때 다 센데 중간에 하나 밀가루로 쇠사슬을 만들어 놓으면 이 쇠사슬의 강도는 밀가루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 밀가루로 이거 고리를 만들어서 네네네. 쇠사슬을 만들어 놨어. 그럼 이 쇠사슬의 강도는 흐물흐물하죠. 밀가루죠. 네.
예, 즉 가장 약한 그 고리 하나 때문에. 예, 즉 가장 이 약한 고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의 강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대형은행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형은행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규제 받느라. 은행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이 결국 그 일종의 경제를 스스로 다 담당하면서 대출했던 건데, 저는 사실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뱅크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크레딧 스위스까지 다 엮어서 하나의 큰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요즘 그 뱅크런에 대해서는 네. 예금자들의 이제 각성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원래 금리를 인상해도 돈을 좀 느리게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안 빼요. 금리가 낮아도. 기준금리만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런 사건이 계속 뉴스에서 보도가 되면 돈을 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흔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예금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고, 예금이 빠져나가면 아무리 건전한 은행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예금을 빠져나가는 것을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이것에서 저는 좀 핵심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연준의 양적 긴축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는 지준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즉 이번에 저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연준이 은행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 것을 양적 완화다, 혹은 저는 완화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완화 아니다, 양적 완화 아니다. 물론 연준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양적 완화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본원 통화를 증가시킨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가된 본원 통화가 지금 잠깐 화면을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중소형 은행과 대형 은행들의 총 자산에서의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있는데요. 보시면 저기 몇 페이지예요? 지금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여기서 중소형 은행이 이제 녹색 선인데, 예. 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의 비중, 여기서 현금성 자산인 건 지급준비금을 의미하는데 6%가 매우 중요한 선입니다. 6%를 터치하는 순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즉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지고, 이렇게 되면 뱅크런에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라인이 돼요. 최근에 갑자기 삐쭉 올라갔죠. 네. 그게 바로 연준이 대출을 통해서 은행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제가 주장하는 그 BTFP인가 그거. 그걸 포함해서 긴급 포함해서. 유동성 자금을 전부 다 이제 내준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다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소형은행은 예. 저게 다시 6%를 터치하는 순간 어. 은행 위기는 다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뇌관을 말씀해 주신 건데 예.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뇌관은 이것이고 예. 연구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뇌관도 또 있어요. 저도 아까 미리 얘기 드렸지만, 아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처럼 예금 금리들을 이렇게 평균 값을 내가지고 제시해주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융기관마다 그 금리들이 다 천차만별이라서.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뱅크레이트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금리들 중심으로 해서 이 정보들을 좀 수집해주는 우리나라의 은행연합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그런 예금금리의 평균값을 대용치로 보여주는 수치가 있는데요. MMA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MMDA, 그러니까 예금을 기초자산에서 유동화하는 은행들의 상품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보통 MMF를 많이 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일대로 그 예금금리 프락시로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메이저 뱅크들은 그 금리 자체가 지금도 0.0% 초반이에요. 한 0.4% 정도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SBB 파산하기 전에 약간 오르다가 요즘 옆으로 또 횡보하고 있어요. 연준이 방금 문 팀장도 얘기했지만 유동성을 풀어주는 그 혜택 수혜,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줄고 있는 그 지준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그 메이저 뱅크들, JP모건, BOA, 웰스파고 같은 금융기관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중소형 은행들의 그 MMA 일들을 보면 지금 2% 중반을, 아까 제가 3% 중반은 예금금리 평균 잔액을 얘기했는데 네. 중요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2% 중반 이상에서 지금도 기울기가, 아까 저게 잠깐 치솟았다가 빠졌잖아요. 현금성 자산 비율. 저도 네. 그거를 요즘에 주목해서 좀 보는 그렇구나.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거와 맞물려서 일간으로 확인하기 좋은 게 그 MMA 수익률이 최근에 SBB 파산하고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연준이 BTFP 해주고 나서 좀 올라가는 기울기가 좀 완만해졌다가 지난주부터 또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그 돈을 어떻게든 흡수를 해야 되니까 네. 금리를 높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그런 그게 이제 시장의 또 가격 지표로서, 저기는 이제 몸통 자체에 그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거의 꼬리처럼 오케이. 예, 그 예금금리 자체의 중요성을 일단 얘기하고 그럼 두 분 얘기 지금 승희 씨, 내가 우리 정리의 여왕한테 내가 확인받아야 돼. 네. 두 분 다 지금 미국
미국에서 시작하고 유럽도 잠시 스쳤다. 네. 은행권 위기는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잠복해 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네네네. QT는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네? QT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양적 긴축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 전 3월부터 그렇게 생각했지만 연준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모레 금리도 올리면 안 되겠네. 실제로는 인하했습니다. 예? 실제로는 돈 풀어갖고 인하했다고요? 이미 인하했습니다. 돈 풀어서? 1개월짜리 트레저리 금리가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100에서 200bp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그건 그 엑스데이트 때문에 좀 특수성이 좀 있긴 한데 미국의 지금 단기 금리들이 기준금리의 100bp 이상 낮게 가고 있으니까 예, 뭐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이게 시장이 철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러 이제 정책적인 상황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 1개월짜리 금리가 사실 되게 지금 여러 교란 요인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1개월짜리? 1개월 뒤에 1개월짜리 선도 금리는 6%입니다 또. 그러니까 1개월짜리 지금 현물 금리는 네. 무려 3%대로 지금 극단적인 안전 선호와 유동성 때문에 빨리 빠져 있는데 1개월 뒤에 1개월짜리 그 OIF 기준으로 선도 금리를 또 시장에서 거래하잖아요. 그때는 만약에 이게 부채한도 협상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만기 때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거기에 반영돼서 그 선도 금리는 또 굉장히 또 높습니다. 지금 현재 1개월짜리 만기는 3%대인데 네. 1개월 후에 만기 1개월짜리는 6%라고요? 네. 거의 6%의 근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무지성 주식 매수를 계속 추천드리지 않습니까? 그 눈빛은 뭐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더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의 아니, 확신. 굉장히 도발적이셨죠, 눈빛이. 네. 강해지고 있다. 저도 네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했죠. 물론 뭔 인하 이러시겠죠. 양적 완화했죠. 뭔 양적 완화 이러시겠지만 기준금리 인하했죠. 양적 완화했죠. 당연히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파에 아주 그냥 전형적인 발언을 자, 왜 기준금리 인하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돈을 생산합니다. 연준이죠. 돈을 네. 생산을 많이 했어요. 예. 왕창 풀었어. 예. 그리고 돈값을 난 높이 받겠대. 예. 돈을 많이 찍어놓고서 예. 돈값을 높게 받겠다고 해서 돈을 찍어놓고 금리를 올렸어요. 그게 3월입니다. 이 행동은 모순되죠. 돈은 많이 찍어놔놓고 많이 찍어놓은 그 돈을 가격을 비싸게 팔겠대. 비싸게 좀 쳐달라고. 네. 아니 흔한 거를 왜 비싸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럼 돈값은 싸지죠. 예. 그러니까 1개월짜리 금리들은 낮게 거래되는 거예요. 돈이 풀려 있으니까. 연준의 타겟보다. 그래요. 이제 타겟보다. 그 돈값을 금리로 생각하고. 아니면은 오케이. 그냥 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쌀을 생산을 독점하는 농부가 생산을 왕창 해놓고 쌀을 비싸게 팔겠대. 모순이죠. 그쵸? 앞뒤가 안 맞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말이야 방구야 이래 되지. 네, 실제 연준이 지금 현재 네. 마리아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영호 의원님이 얘기하는 걸 저도 예, 소장님 취향이셔가지고 지금. 뭐 조금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럼 미국채 3개월짜리 금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미국채 3개월물은 부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이 그걸로 금리 인하라고 완벽하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정책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리고 문 팀장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또 하나 빗대서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그런 식으로 재정까지도 지금 무리한 수를 뜨고 있기 때문에 BOA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엑스데이트가 터졌는데도 한 달 안에 그거를 미국 의회가 수습하지 못하면 여름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진짜로. 이거는 문영권이 얘기하는 1개월짜리 좀 빠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내려가야 될 환경으로 몰릴 수가 있다. 박수를 치신 이유는요? 거예요. 근데 저는 정파로서 네. 이 부채한도 협상과 이 엑스데이트에 대한 프라이싱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뭐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되게 첨예하긴 한데 잠깐만. 부도. 잠깐만. 자, 대통령님. 머리 좋은 사람 둘이가 나오니까 이게 막 진도가 성기본 하고 나서 성문종합 가는 게. 네. 자. 벌써 엑스데이트 나오면 곤란하지. 이게 엮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글쎄. 하나 물읍시다. 저기 아까 우리
윤 의원께서 나는 놓쳤는데 오늘 호주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호주 달러 환율을 보니까 환율이 많이 뛰었네. 호주 달러 강세네. 예측하지 못한 인상이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인상이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현철 방님이셨는 것 같은데, 방현철님 같은데, 우리 코스피하고 호주 달러가 연동한다는 취지로 아까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 달러가 올라서 코스피가 올랐다? 아 그게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 아니고 상관성이 있습니다. 상관성이 있다. 네, 상관성이 그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 호주 경제랑 한국 경제랑 되게 비슷합니다. 호주 경제하고 우리하고 네. 첫째, 무겁- 중국 노출도가 엄청 높아요. 이 두 그게 이제 나라가. 중국의 수혜 국가들로 예전부터 같이 좀 패키징 된 게 있죠. 그럼 뭐 양털 팔아먹고 철광석 팔아먹고 아닙니다. 석탄 팔아먹고 하는 데 아니야? 아 물론 그렇긴 한데 어. 대부분 다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호주가 같은 그 중국 수혜국으로 그래서 위안화하고의 연동성도 제일 높고요. 그래서 호주 통화 정책, 호주 달러하고의 우리나라 커런시 그 상관관계들도 꽤 나옵니다. 금리도 심지어는 비슷하게 많이 움직이고. 호주랑 한국 둘 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얘기요, 오스트레일리아 얘기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 둘 다 부동산 공화국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변동금리부 대출이 전체 대출의 과반이 넘는 것도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하다. 네, 금융 구조가 조금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호주 달러하고 그럼 우리 호주 달러의 강세는 그만큼 호주가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라기보다는 금리를 인상해서 돈값이 비싸졌죠. 그럼 경제는 나빠지겠죠. 다시. 네. 다시. 너무 금리를 빨라. 인상해서 돈값이 호주 달러 돈값이 비싸졌으니까 오늘 호주가 달러가 강해진 거지. 호주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또 가는 그리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높은 금리 때문에 또 다시 데미지를 입을 거야라는 건 미래를 전망을 한 거고요. 오늘 하루 반응만 놓고 보면 호주 달러 강세 때문에 근데 사실 오늘 우리나라가 호주 달러가 강했다고 코스피가 오른 게 아니라 그 금리 결정 전에도 코스피는 강세로 출발했어요, 사실은. 뭐 전에 미국에서 불안이 해소된 게 가장 큰 요인이고 사실. 그게 주특기인데 근데 지금 전반적인 백그라운드가 아시아 경제가 중국 수혜가 많이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상대적으로는 최근에 우리보다 걔네도 경기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물가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에 대한 지지력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호주가 용기를 내서 금리를 올렸고 그게 이제 호주 달러 강세로 일시적으로 연결은 됐어요. 연결이 됐는데 우리는 또 근데 꼭 그렇게 맞춰 움직였거든요. 오늘 원화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반응도 호주는 오늘 국채 10년짜리가 10bp가 넘게 튀어 올랐어요. 원래는 같이 연동돼서 많이 움직인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호주 금리 인상 발표 났을 때 잠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금리가 오르는 듯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 10년 금리는 전일 대비 보합으로 끝났어요. 여기서 또 하나 좀 캐칭하셔야 되는 게 아까 질문을 하신 분이 호주 달러가 강세였으니 코스피가 같이 따라간 게 아니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보다도 이제 질문이시라기보다는 우리한테 환기시켜 주셨지. 오늘 호주 달러가 오르면서 코스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저는 그게 이제 인과관계는 아니겠지만 상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중에는 페어 트레이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페어 트레이딩에서 반드시 호주와 한국은 좀 엮여 있어요. 페어가 PAIR? 네. 그 FAI. 이제 쌍할 때. 페어 짝. 페어 짝을 쌍. 죄송합니다. 발음이 제가 좀 같은 주머니. 페어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데 코릴레이션이 서로 높은 통화 및 주식들끼리 서로 묶어서 동시에 매매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호주와 한국을 같이 이제 묶는데 호주 통화가 지금 강세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을 당연히 사야 되는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한국이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관련된 알고리즘 자금이 좀 아닐까. 전 궁금한 게 그런 방식의 페어 트레이딩을 혹시 추천하시나요? 원래 비슷한 경제 여건에서 그러니까 한 이게 나라만 움직이면? 네. 투자하는 건 한 종목에 투자하는 거랑 글로벌 투자 입장에서 같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페어 밸류가 이렇게 묶음식의 페어 밸류도 있고 또 F로 하는 페어 밸류 해가지고 적정 가치를 국가마다 이제 상대 밸류 해가지고 하는 페어 밸류도 있고 그런 식의 해지 전략을 위해서라도 그런 패키징들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위험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중국 투자자들이 호주하고 한국 투자를 꽤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위안화랑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 권역 그리고 자기네 경제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제 권역이라서 우리 경제가 좋을 때 얘네들이 따라서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쪽에서 중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 경향도 있고요. 그런 식의 패키징들은
여러 군데에서 관찰되는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도 쌍으로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동유럽 국가들도 다 비슷비슷한 독일 경제 수혜를 보고 움직일 때 걔네들이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한 나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서로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 좀 효과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트레이딩도 많이 한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거는 정말 알고리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선수들의 영역이고 오케이. 그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 못 벌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게 궁금했는데. 절대 모릅니다. 아 그럼 절대 알 수 없나요? 제가 논문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데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된 수익률 분석, 이런 헤지 펀드들의 수익률 분석은 믿으면 안 됩니다. 아하.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네. 요즘 어때 하면은 다 죽을 맛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 믿으면 안 되죠.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시장에서 또 트레이더들, 딜러들한테 요즘 좀 힘들지 하면 맨날 쥐 터지면서도 아니야 뭐 동공을 봐야 되는군요 그때. 그러니까 동공이 흔들리는지. 벌만에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중요해요. 아 오늘 뭔가 오늘의 오늘의 메시지보다는 한마디 약간 이런 메신저. 느낌이네요. 네. 오. 맞아요. 우에다 가서 지금 BOJ 총재도 옛날 대학 교수할 때 하고 BOJ 총재 되고 나니까 달라. 말하는 게 달라. 아소번스 연준 총재 70년대 인플레이션의 원흉 그분이 대학 교수 때 얼마나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고 매파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학자로서는 굉장히 존경받던 메신저가 훨씬 중요합니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자, 잠깐만. 오늘 이거 지금부터는 설명하지 마시고 기다 아니다 내지는 손만 드세요. 자, 저 약간 침묵 속 대답이 되는 건가요? 새롭습니다. 좋습니다. 이 블레는 앞으로 잡혀갈 것이다. 아직도 안 잡힐 것이다. 어느 쪽? 잡힌다. 저도 잡힌다. 인플레는 잡힌다. 우리나라는 잡힌다. 더 빨리. 우리나라는 더 지금 빠르죠. 잡힌다. 네. 그러면 연준은 25p 올린다 안 올린다? 올린다. 올려야죠. 올리고 망한다. 저는 올리고 좀 버틸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오케이. 나 이런 거 좋아했어요. 올리고 망한다. 올리고 올리고 좀 버틴다. 버틴다. 그러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 저는 없다. 그리고 끝. 저희도 없다인데 저희는 대신 연준이 3분기까지는 위에 대한 시그널링은 좀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올리면 이제 5.25가 되는 게 상단. 5월 달에 올리면 5.25. 예. 이제 내일 모레 네. 더 올리면 상단 기준 5.25가 되는데 네. 연말에 만약에 그게 5.75나 뭐 저 이쯤 5.5나 5.75가 있으면 해넘기기 전에 두 분 똑같이 한번 부를 겸 예전에도 그렇게 한번 얘기해서 그때 반성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틀리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리면 네. 별로 걱정 안 하시는 눈빛이세요. 아니, 걱정은 두 분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틀리면 바로 반성을 하기 때문에 아 네네. 네, 그때 가서 뭐 반성하자. 아 알겠습니다. 지금은 세게 말씀드리고 22는 올린다 안 올린다? 올립니다. 올리죠. 얼마? 25, 50. 50. 그러면 4%로 네. 기준금리 기준으로 4%인가요? 지금 레피는 3.5니까 네. 근데 뭐 최근에 유럽도 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은 좀 빠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는 좀 강하게 가는데 3분기까지 추가적인 긴축을 좀 끌고 가야 돼서 레피가 지금 4 찍고 나면 4.5까지는 저희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3분기까지 추가 인상도 있을 거라고. 22는 네. 저는 역시 20이 높게 올리고 망한답니다. 그 망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경제가 이제 폭망하거나 위기가 하나 터지거나. 경제가 폭망하거나 네. 그러면 FOMC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동결한다 안 한다? 동결. 동결. 네, 저도 동결. 동결. 근데 망하면 주식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 망하니까 주식을 해야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통화 정책과 자 주식을 결정하는 요소, 통화 정책 그리고 펀더멘털 경제. 자, 통화 정책과 경제는 반드시 거꾸로 갑니다. 네, 맞아요. 다시 통화 정책과 경제는 반드시 거꾸로 갑니다. 어떻게 거꾸로? 경제가 나빠요. 예? 통화 정책은 완화해야죠. 경제가 네. 나쁘니까. 반대로 경제가 좋아요. 그럼 금리 통화 올리고 정책은 긴축해야죠. 긴축해야죠. 자, 그러면은 그 두 케이스 중에서 언제 주가가 오를까요? 금리 올릴 때. 금리 오를 때 주가가 오른다. 그게 바로 미국계 IB, 외국계 IB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경제가 나쁜데 무슨 주식을 하냐? 어? 이거는 베어마켓 경제가 나쁜데 어. 그리고 무슨 주식을 하냐? 어. 경제가 나쁜데? 어. 아 죄송 여기서 경제가 나쁘다는 건 펀더멘털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펀더멘탈이. 네네네. 그리고 연준은 계속 긴축하고 있다. 과거의 70년간의 패턴을 보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3개월 정도는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예. 근데 지금 인하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무슨 주식을 사? 라고
주요 IB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대목에 매번 이 연사 목놓아 외치는데 저랑 똑같은 얘기를 아니 목놓아 얘기 대신해 주십시오. 금리를 왜 낮추는데 장 빠지니 주식 빠지고 이러니까 금리 낮춘 거지. 아 옛날에 지금까지. 저도 지금 묻고 싶은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글쎄. 먼저냐. 망한다고 하시면 일단 한 번은 뭐가 터지고 데미지가 들어와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바닥을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럼 그냥 견뎌내라. 중요한 건 무지성 매수 이후에 망하는 그 기간은 어쨌거나 존버로 견뎌내라. 자, 한번 3월 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이 망한대요. 주식 어땠죠? 인정. 할 말이 없네요, 갑자기. 할 말이 그러니까 문 팀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빠질 때 우리는 보통 바닥을 잡고 올라올 때 무릎에서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데 네. 문연구원님은 빠질 때도 이미 무릎이면 바닥까지 더 빠지긴 하겠지만 나중에 무릎 이상 올 거니까 그 무릎 지금이 그 무릎이다. 여기서는 바닥까지 가도 나중엔 벌 거다라는 말로 아니, 이 얘기하는 것 취지가 같은데. 맞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트레이더가 있어요. 트레이더가 거래를 합니다. 그날 거래를 굉장히 실패했어. 그래서 본부장이 뒤에 왔더니 야, 이렇게 쉬운 걸 너네 못하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은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를 너는 왜 이렇게 오늘 실적이 안 좋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거 매일 듣던 얘기요. 옛날에. 자, 그러니까 주식 에피소드가 앞으로 되고 큰 있어요. 위기가 올 거니까 네. 빠져요. 빠질 때 사. 그럼 되지. 왜 미리부터 사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미래는 불확실하고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파 맞으신 거 아니야 사파나 홀리고 많아. 있어요. 오늘 우리 윤여삼 의원 잘 오셨어. 근데 맨날 이 논리에 나도 말 좀 하는 사람인데 맨날 여기에 말문이 막혔는데 좀 밟아주삼. 아니 뭐 밟으려고 그냥 밟는 게 아니고 밟아달라고. 반론을 제시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 투자 성향에 따라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 또한 불확실성이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네. 불확실성이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기 상황에서 또 견뎌야 될지에 대한 그 10%만 빠져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한 30% 빠져도 난 내 믿음에 갈 수 그 30% 정도 하락에도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문영권님의 투자 철학이 맞죠. 그리고 제가 봐도 문영권님은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만 빠져도 못 견디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가 주식 전문가가 되지도 못했고 네. 저는 그래서 채권을 하고 있는데 나도 10%만 빠지니까 막 뭐 얼굴에 뭐 납디다. 그럼 하면 안 되죠. 저 작년에 채권 지금 손에만 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 지금 25 넘게 빠졌는데 들고 있잖아요. 그 연기가 계속 로로보 하셨나요? 네? 계속 로로보 하시고 아니, 물타기했죠. 물타기 하시면서요. 원래 이런 분들이 나중에 돈 법니다. 진짜로. 원래 금융은 이런 분들이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근데 저는 이런 분이 된 거예요, 저도. 삼성전자는 이미 저점을 쳤고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홍철 연구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금리가 주는 텐션 때문에 망한다고도 했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그거를 또 그 텐션을 저는 아직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데서의 아까 제가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리스크는 문 팀장하고 똑같이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 텐션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게 페드가 여기서 이제 끝이야라는 시그널을 주는 순간 시장은 또 거기서부터 파티를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아직까지 금리는 기준금리는 빠지지도 않았지만 시장 금리를 앞세우면서 거기서부터 유동성에 대한 기대들 문 팀장이 얘기했던 그 신나는 시장이 빨리 올 수 있는데 저는 3분기까지 페드가 그 긴 텐션을 풀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오케이. 이게 망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파티를 빨리 할 거다라는 건 자, 그러면 무지성입니다. 무지성. 네?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애니멀 스피릿이라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 나같이 너무 지적인 사람은 잘 안 되더라고 시장에서. 낙관론자들은 승리합니다. 낙하는 자들은 승리한다. 그러면 저희 이걸 조금 더 합시다. 이번에 연준하고 22 이벤트 이후에 안 움직이던 달러가 좀 움직인다. 달러 강이다, 약이다. 이거는 지금 환율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 달러 기준으로.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저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더 유로의 강세, 그러니까 약달러죠.
약 달러. 는 적어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m로 두 자릿수로 100m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럼 이미 두 달이라고 진행된 게 말씀하신 건 다시 말해서 두 달 뒤에는 좀 강달러로 전환될 수 있다. 굉장히 큰 사건들이 몇 개가 있죠. 그 여기는 경제가 망한다고 하니까 안전자산으로 달러의 특히 또 가치를 미국 부채한도 모르는 협상이 잘 안 되는 방향으로 갈 오케이. 가능성이 그거는 마지막 질문. 자, 달러 강약. 저는 약 쪽이고요. 달러 약.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화정책 모멘텀이 유럽이 센 것도 있고 펀더멘탈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되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미국이 후행적으로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들은 계속 상향이 됐어요. 미국이든 주요국들이. 예. 작년에 워낙 그 하드랜딩 얘기하다가 1분기에는 노랜딩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좋아졌는데 또 고민되는 건 뭔지 아세요?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계속 깎이고 있어요.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미국 성장률 컨센이 더 낮아졌습니다. 최근에. 내년에는 오히려 1%가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펀더멘탈의 후행성이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 통화정책이 3분기까지 텐션을 주지만 미국 쪽에서 하반기 저도 결국에는 연준이 완화 쪽으로 간다라는 쪽 입장인데 문연구원처럼 망하는 쪽보다는 좀 더 소프트 랜딩 하면서 미국이 중립금리 이하로 무리하게 완화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달러가 금리에 맞춰서 무난하게 계속 흘러내리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그러면은 달러가 급히 튈 일은 없을 것 같다. 5월 중에. 고로 달러원 우리 원화 환율도 1,300원이나 그 아래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없다. 상반기 중에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요인 때문에는 달러 약세가 있음에도 우리 요즘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 경상 적자가 지금 누적되는 게 좀 구축화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당장 그 문제, 그러니까 무역 수지라도 좀 개선이 돼야죠. 그래서 저도 3분기까지는 원화 자체 약세 요인이 조금 지배적일 거라고. 글로벌 달러가 강으로 안 가더라도 우리는 환율이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이게 얘기네.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달러 약세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로 강세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유로 수 강세. 통화를 타 보시면은 지금 잠깐 제가 그림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몇 페이지요? 지금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이게 위로 가면 강세 떨어지면 약세인데요. 예. 각 통화별로 예. 보시면 유로하고 파운드만 세고요. 빨간색의 유로하고 네. 파란색의 파운드, 하늘색의 파운드. 하늘색의 파운드만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 원화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로만 센 겁니다. 파운드하고. 사실상 약달러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사실상은 강달러입니다. 말씀이세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달러가 약세로 갈 거냐 강세로 갈 거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자.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운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유는 안 물을게요. 무지성이니까. 상반기 중에는 조심하자 했는데 네. 1,400원 한 번 더 한 번 더 건드린다? 부채 한도가 크게 터지면 미국의 부채 한도. 네, 한번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희 씨, 네. 그놈의 엑스레이트 부채 한도 좀 여쭤보세요. 저 다른 거 먼저 여쭤보면 안 돼요? 다른 거 여쭤보셔도 돼요. 다른 거 먼저. 이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에서 연고점 계속 이제 경신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수출, 수출 자체가 계속 YOY로 두 자릿수로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환율이 올라가기가 떨어지기가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펀더멘털 자체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단 그 마이너스 폭이 줄기만 해도 이제 올라가는 건 거의 환율 올라가는 건 끝납니다. 거의 끝납니다. 무역 적자 폭이 줄기만 해도. 네, 줄기만 해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 수출이 마이너스 폭이 더 확대만 안 돼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숫자가 조금 줄기만 해도. 네. 그래도 그러면 이제 원화 약세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상대적인 경제 성장률의 모멘텀을 보면 한국이 되게 약해요. 수출도 안 좋죠. 내수도 지금 망가지고 있죠. 도대체 한국의 제가 외국인이에요? 도대체 한국을 왜 사야 되죠? 전혀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이게 돌아서려면 적어도 삼성전자의 수출이 최저점을 이미 지나든지 아니면 내수는 부동산이죠. 네. 부동산이 최악을 넘어서든지. 근데 이게 당장 쉽게 넘어설 수 부동산은 있을까요? 넘어서지기는 당분간 힘들 것 네. 같은데 수출은 2분기 말 정도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은. 네. 얼마 남지 않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관점에서는 이제 네. 반도체 재고 사이클 때문에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나 뭐 이런 주가들도 조금 안정화되기도 네. 했지만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하나 있는 부분은 아까 여행 수지 얘기도 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 일시적으로 내기도 하긴 했지만 경상수지가 이렇게 분기단 이상 적자를 낸 적이 그렇죠. 무역 수지하고 드물어요. 경상수지는 또 느낌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제 좀 그동안 눌렸던 그 해외 쪽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서 일시적인 압박이 크다고 하지만 경상 적자가 한 적어도 3분기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서비스 쪽에서는 지금 뭐 큰 변화의 조짐을 찾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해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슬로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걸로 달러 유출이 좀 준다고 해도 아까 문화공원이랑 결과는 같아요. 무역 수지 자체 그러면 수출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면 에너지 가격 쪽에서 안정이 확 되거나 근데 최근에 뭐 유가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는데 또 엄하게 뭐 보니까 좀 또 이상 기온 때문에 뭐 원당이 또 오르네 뭐 음식료 예, 가격들 예. 뭐 난리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 우리나라 또 그런데 또 취약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잠재해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제일 지금 신경 쓰는 게 유가에 대한 전망이 아직도 중국 수요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는데도 뭐 배럴당 뭐 90달러대 뭐 이런 콜들 나오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올해 지금 누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마이너스 수지들 이것들에 대한 극복에 대한 시그널이 반도체라도 빨리 살아나면 좀 우려는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영권이 6월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3분기까지는 그게 좀 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월과 있습니다. 3분기. 그런데 이거 오늘 벌써 7시 48분이네요. 여기 저기 뭐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러면 6월 1일이면 미국 디폴트 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6월 1일 해봐야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코앞에 닥친 이게 좀 문제고 제가 봐서는 우리 문 팀장은 그 사안을 갖다 상당히 이렇게 심각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연합 인포메이스 라이브에서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두 분을 따로 부르든 같이 부르든 간에 한 달이 남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엑스데이트가 6월 초면 부채한도 협상을 한 달 전부터 해야죠. 그럼 당장 다음 주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난리가 나요. 예. 근데 이걸 지금 풀어내기에는 시간이 그거 하고 그러고 저 오늘 좀 네.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좀 더 조금만 더 그거 하려고 예. 저기 뭐시냐 한 달 전하고 똑같아요. 비트코인이 춤만 췄지. 네. 원위치야. 네. 또 사요. 너무 좋은 기회가 왔죠. 이거는 그 윤여삼 연구위원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이좀 먼저 반박해 주세요. 좀 갈바 주세요. 예. 아니 뭐 지금 아까 저도 달러가 좀 약해질 거라는 입장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사실 대안 투자로서의 역할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본격적인 유동성 확장 국면도 아니고 사실은 그 달러가 엄청 빠른 속도로 약세를 갈 것도 아니고 그런 엑스데이트 하나만 믿고 비트코인을 산다. 저는 차라리 금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쪽이고요. 금은 실질 가치라도 있으니까 그런 대용으로라고 친다면 코인은 정작 만약에 금융시장에 좀 파란이 일어날 정도의 충격이 들어온다고 하면 완벽한 안전자산으로서의 대용은 저는 그 신뢰는 아직까지는 갖긴 좀 오케이. 쉽지 않다. 정파다운 발로. 네, 디지털 금보다는 금이다라는 실체가 주장에 없다. 있어서 실체가 없다.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이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했죠. 제가 한 비트코인은 얘기랑? 사기다. 사기다. 실체가 없다. 심지어 전 정파입니다. 찰리 먼거 형은 대학생들 있는 데서 그거 하지 마. 인생 조져. 네. 굉장히 부정적이고 심지어 부도덕하다라고까지. 부도덕하다. 그런 면에서 부도덕한 제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좀 뭐 좋게 본다는 게 가치가 좋다. 가치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가치 평가. 가격이 오른다 쪽입니다. 결국은 가격이 오른다. 이번에 유럽에서 미카 법안이 즉 가상화폐, 크립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주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아마 미국도 관련된 법안을 조만간 경쟁적으로 통과를 시킬 겁니다. 이것은 크립토 생태계를 굉장히 풍부하고 심지어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마켓으로 그러니까 제도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경쟁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없어요. 말하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있어서. 뺏기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크립토 회사들이 야 이거 미국은 완전 이거 사또법이다. 사또가 볼 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기준이 있어야 뭐 비즈니스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적어도 유럽은 기준을 만들었다. 유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저는 그건 굉장히 큰 실수. 두고 보면. 근데 미국이 그렇게 어리석을 것 같진 않아요. 시장을 뺏기느니 먼저 빨리 정비를 할 것이다라는 정비를 할 말씀이신데요. 여기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사기라니까요. 사기를 우선 사기인데 반박을 해요. 기술력도 있고 기술력도 인정하고 하는데 근데 지금 거기 그러니까 이게 제도권 화폐로서의 영향을 하려고 하면은 네. 아까 뭐 그래서 주요 중앙은행들도 CBDC도 도입하고 있고 그런 그 결제성에 대한 가치들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시장을 뺏기냐 안 뺏기냐. 저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NFT 뭐 이 앞에 NFT 같은 것도 굉장히 뭐 미술품으로서 가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열광이 있었지만 그렇게 낙오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안의 생태계에서는 제일 절대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가상자산 전체적으로 가치가 저는 나중에 그것도 결국은 큰 힘으로 통폐합이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 기술과 그리고 그 비트코인 자체는 나중에 CBDC하고의 경쟁력을 또 뭘로 확보할 건가 그런 것들을 놓고 생각했을 때 중간중간에 지금 뭐 투기성으로 뭐 누군가를 돈을 벌고 하는 수단으로서의 활용은 되겠지만 최종적인 가치를 생각할 때 이게 그 고민은 저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와 밸류와 가격, 프라이스는 이 꼬르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합니다. 참 창세 이래 우리의 화두였는데 자 지금 그러면은 우리 채권 시장에 두 쌍두마차를 모처럼 같이 모셨는데 네. 채권 얘기하고 무슨 뭐 미국의 부채 한도 무슨 금융권 위기 양적 완화 이런 너무 큰 얘기만 하고 보내드릴 수는 없지. 자 이래저래 해서 금리를 보나 환율을 보나 경제 펀더멘털을 보나 지표를 보나 고로 뭐 세린메이 난리인데 5월 달엔 주식 팔고 떠나라 하는데 5월 중에 2600포인트 넘는다. 아 5월 중에는 뭐 아니면 뭐 한 6월까지 그러면 예. 2600포인트 넘는다. 저는 넘는다고 봅니다. 저는 3분기 이후로 미루겠습니다. 3분기 이후로 미룬다. 네. 저는 강하게 봅니다. 이건 근거도 좀 들어볼까요? 궁금한데요. 근거 됐고. 부채한도 아, 됐어요? 둘이 또 싸울 거면 싸워요? 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고점 대비 좀 밀려난 2차 전지주를 난 사겠다. 돈이 있으면. 제가 그거는 잘 모르지만 특정 섹터는 잘 모르지만 제가 2차 전지주가 최근에 달렸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펀더멘털이 안 좋으니까 2차 전 델롬 이렇게 덤빈 거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맞아요. 델롬. 문제는 돈이 많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돈이 넘쳐 흘렀는데 그 중에 델롬 하니까 2차 전지로 돈이 엄청 간 겁니다. 델롬으로. 그 얘기는 향후에 순환매 구조가 나타나면서 계속 지수 전체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는 고평가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건 유동성 장세의 초입이다. 유동성 장세의 초입이다. 그게 2차 전지가 계속 갈지 아니면 2차 전지 고평가? 그럼 딴 거 찾아. 저는 딴 거 찾아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딴 거 찾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갈롬. 아까 삼성전자 많이 간다 그러셨잖아. 그렇죠. 삼성전자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반도체 아저씨를 해. 좋게. 우리 문 팀장이 반도체 아저씨를 하라고. 아유, 왜 채권 얘기하는데 반도체 제가 갑자기 종목 얘기 나오니까 제가 좀 자신이 없어지는데. 저는 그래서 이 돈의 장세가 오기 때문에 뭐 그게 종목이 뭐든 뭐 섹터가 뭐든 지금은 일단 그냥 따라가라. 2차 전지가 가면 2차 전지 따라가고 미치겠어. 다른 게 아니, 가면 따라가자. 예. 0.25 하던 금리가 연방기금 금리가 5% 와갖고 이제 5.25를 가는데다가 5.5까지도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초긴축의 시대에 이 초긴축의 시대에 돈이 많다고 하니 소장님 투자를 할 때는 이 감정을 배제해야 됩니다. 지금 워워 시키신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연준의 밸런스는 늘어났죠. 예. 기준금리는 인하했죠. 여기서 주식을 안 하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문영권의 역시 전파답다. 저는 그리고 아까 엑스데이트에 대한 리스크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번 싸게 살 기회는 또 줄 것 같고요. 줄 것 같은데 대단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를 아직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되게 한번 부러지고 거기서 이제 치료가 확 들어와가지고 진짜 뭐 마약성 진통제 확 들어와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또 파티를 하는 그 장은 올해는 좀 쉽지 않다라는 저희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3분기쯤 가면은 대신 이 물가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걸 통제하고 나면 적절하게 이제 적응하고 가고 그러니까 경제가 그렇게 단 한 번도 이런 정도의 홍역을 치르고 나서 연착륙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정파로서 리즈너블한 생각을 하면 내년까지 미국의 통화 정책이 뭐 무리하게 뭐 한 200bp 이상 낮춰주지는 않겠지만 150에서 무리하게 간 긴축 정도는 빼준 정도의 기대치. 그럼 미국 10년 금리가 저희는 올해 연말까지 3% 정도까지 빠진다 보거든요. 그 정도 기대 리즈너블하게 하면은 지금 수준보다는 증시가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앞에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과정이요? 방금 얘기드렸다시피 문영권이 말하는 부러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하게 지금 이 긴축을 유발했던 물가에 대한 안전성이라도 그리고 그 물가에 대한 안전성은 결국은 양호했던 경기에 대한 그래도 이 정도면 경기가 둔화됐지라는 인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서 저희는 그렇게 이게 지금 제가 컨센 정도 수준이죠 사실은. 문영권이 워낙 좀 강한 자극적인 비율을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부러지고 확 돈 뿌려가지고 이제 돈빨로 가는 주식시장보다는 좀 인고의 과정. 올해도 사실 1분기가 어설프게 지금 위험자산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조정하고 갈 정도의 한 분기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고 3분기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하락이 나오고 나면 거기서 이제 좀 뭔가 먹을거리들을 또 찾지 않을까. 근데 저는 올해는 사실은 작년에 고생한 거에 대비해서 과실이 아주 많지는 않은 해 정도로 달진 않은. 대신 작년에는 굶어 죽을 위기였잖아요. 사실은 무슨 자산을 투자해도. 올해는 적어도 뭘 투자해도 죽지는 않는다. 그냥 먹고 살 정도의 분위기는 되는데 작년에 고생한 거에 대비해서 아주 달콤한 과실이 맺힐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두 분 이야기 들어봤는데. 정리의 퀸. 일단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문홍탁 팀장님께서는 유동성 장세를 흐르는 초입이기 때문에 돈이 흐르는 곳을 될놈을 잘 봐야 되는데 그게 2차 전지였다가 지금은 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으니 그 뭔데? 유동성 장세에서 어떤 곳으로 흐르는지를 봐라라는 잘 봐서 말씀이신 쫓아가라. 것 같고요. 추격 매수. 쫓아가라라는 말씀이셨고 이제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윤여섭 연구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뭐 이렇게 막 격변하듯이 확확 바뀌기는 어렵고 약간의 레벨업은 있을 수 있으나 좀 길게 봐야 되고 아주 달진 않을 거지만 소소하게 달큰한 정도로 바라보면 될 것 같다. 그 앞에 그리고 고생도 조금 필요해요. 약간의 고생도 네, 필요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막 사고 싶습니다. 윤 의원님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매기는 두 분이 함께 모아놓으니 오늘 정말 오묘한 매력이 있는 예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난 너무 재밌는데. 뭐 제가 코미디 하면은 그 왜 받쳐주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가 메인 개그하고 난 너무 재밌는데 지금 2,500명 넘게 들어와 계시면서 좋아요가 380개밖에 안 되니까 별로 좋은 방송 아니네. 너무 재밌어서 방송 너무 집중하는 것 저희가 같아요. 너무 큰 얘기를 분발하겠습니다. 했죠. 너무 큰 얘기를 했죠. 지금 누르실 거죠, 여러분? 너무 재밌어서 이제 누릴 시간이 없으셨던 거예요. 조금 면 좀 살릴 수 있게. 다음번에 나오시면은 그거 묻습니다. 네. 카마샬 리얼 이스테이트 터진다 안 터진다를 다음에 묻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